이것은 나중에 강의 듣다 보면 이게 기본세에 대한 30페이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강의 노트는요, 여러분요, 12페이지 12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번에요 뭘 봤냐면 확정성, 확정 언제까지다? 이행기까지, 실현할 때까지, 계약 체결 당시 아니죠. 가능은 사회 통념에 따라서 가능과 불능으로 나뉘고요. 특히 불능은 성립 당시의 기준으로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으로 나누고, 원시적 불능이라는 것은 이미 멸실, 이미 수용, 그래서 신뢰 이익 배상이고,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후발적으로는요, 계약 체결 후다, 이행 이익 배상이다. 원칙적으로 유효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원시적 불능에서는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이냐 일부 불능이냐. 그래서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이죠. 이 전부 대통령 그 얼굴을, 잘생긴 얼굴을 보여주면 전국에 계신 또 다른 또 여성분들께서 그 팬레터라도 보낼 수 있는데 뒤통수로 보여주시고 그러신가? 예. 그래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뒤통수로 보여주셔가지고. 자요. 그래서요. 까먹었어. 가능성하다 그랬죠? 전부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은 원칙적으로 무효인데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여기서 객관적 전부 불능이다. 알겠죠? 전부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 일부 불능은 그것은 미달했다. 미달. 그런 것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담보 책임이다. 담보 책임은 원칙적으로 유효인데 대금감의 계약 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유효인데,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일부 불능일 때는 담보 책임이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될 수가 없고, 유효니까 부당이득 반환이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 이렇게. 후발적은요, 원칙으로 유효이죠. 이행이익 배상이죠. 계약 체결 후죠. 채무자가 잘못했다. 뭐라 한다? 채무 불이행. 채권자가 잘못했다. 채무 불이행이 아니고 뭐라 한다? 위험 부당. 쌍방이 잘못이 없다. 채무 불이행이 아니고 뭐라 한다? 위험 부담. 이렇게. 그래서 채무 불이행의 경우는 계약 해제, 손해배상, 원상 회복 의무가 있다. 그래서 시험에 나왔을 때는 다음 중에서 원시적 불능이 아닌 것은 이렇게는 나올 수 없다. 후발적 불능이 아닌 것은. 그럼 정답은 뭐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고, 우리가요 채무 불이행이 나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 있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그 다음에 교섭 단계, 그 다음에 위험 부담, 이런 데서는 그런 말이 나올 수는 없다. 자, 그럼 적법성 한번 보시죠. 먼저 설명하죠. 자, 우리가요 법이 적법하다는 것이 뭐냐? 여러분의 어떤 행위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행위를 이렇게 법이라고 하는, 이건 법질서라고 그래요. 법질서라고 하는 거울로 비춰봐. 법질서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신경 쓰지 마시고, 행위를 딱 비쳤을 때 이것이 반발한다? 그럼 이걸 위법이라고 하고요. 그럼 법질서 안으로 스며든다? 우리 것을 적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냥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살인했다. 살인은 이때의 법은 형법이에요. 살인죄가 적용된 형법. 살인 행위를 형법으로 비춰보니까 반발하죠. 그러니까 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무단횡단했다. 무단횡단. 그러면 도로교통법으로 비춰보는 거예요. 도로교통법으로. 법의 거울로 비춰봤더니 그것도 반발하죠. 그것도 위반인 것이죠. 그래서 위법이라고 해. 그러니까 우리가 무단횡단도 위법이고요, 사람을 살인하는 것도 위법이에요. 그럼 다 위법이잖아요. 그럼 다 위법이면 그러면 우리가요 무단횡단하는 게 낫겠어요? 사람 죽이는 게 낫겠어요? 어차피 둘 다 똑같은 위법이면 사람 죽이는 게 낫잖아요. 그렇잖아요. 둘 다 똑같이 위법이면. 그런데 우리는 왜 사람을 살인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왜 무단횡단할지언정 사람을 죽이진 않아. 그건 왜 그러는가? 그 법을 위반하면 다 똑같아. 위법이라는 것은 다 똑같아. 법을 위반한 것은 위법이라고 해. 그런데 그 위법을 이제 뭐냐면 저울에 이렇게 달아보는 거예요. 달았더니 무단횡단은 가벼워. 알았죠? 그러니까 과태료 처분하는 거예요. 5만 원. 그런데요, 사람을 살인한 것은 무거워. 그러니까 뭐나 그걸 중범죄라고 그래요. 무거울 중자를 써서. 그래서 그 사람은 사형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벼운 범죄를 무슨 범죄를 한다? 경범죄. 무거운 것을 중범이라고 하죠. 중범죄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법을 위반한 것은 둘 다 똑같이 위법이에요. 하지만 이것을 불법이라고 하는 저울로 달아봐. 그랬더니 어느 쪽은 불법이 가볍고 어느 쪽은 불법이 무겁더라,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달리 처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되도록 무거운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우리가 적법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적법성에서 보면 강행 규정, 임의 규정, 아까 한번 얘기했는데, 강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법을 그대로 강제로 행하라 이 말이죠. 임의 규정은 뭐다? 그래서 어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다른 합의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것은 강행 규정이라는 것은 주로 물권법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이것은 주로 채권법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 법조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어. 강행 규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103조죠. 103조와 관계 있는 규정이다. 이렇게 관계 있는, 여기는요 관계 없는 규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103조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계가 있다. 강행 규정.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계가 없다. 그것을 무슨 규정? 임의 규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강행 규정은 효력 규정하고 단속 규정으로 나누어요. 그러면 봐봐요. 법을 효력 규정을 위반하죠? 이런 법을 위반하면 어떻게 처벌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여기 자, 지금부터 또 설명을 해. 공법하고 이러면요 사법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제 이해를 해야 돼. 공법 먼저 국가기관, 국가기관하고 개인 간의 관계. 이것을 공법이다 이렇게 얘기해. 국가하고 개인하고 상하 관계를 다루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국가기관은 어디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동사무소도 국가기관이죠. 세무서, 그다음에 등기소, 그다음에 법원, 검찰청, 경찰청 다 이건 국가기관이죠. 국가기관하고 개인 간의 관계를 공법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다음에 여기 사법은 뭐냐면 개인 간하고 개인,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뭐라 한다? 그건 사법이라고 그래. 그러면 나하고 여러분은 무슨 관계죠? 사법관계. 학원하고 여러분은 무슨 관계죠? 사법관계. 건물주하고 나하고는 무슨 관계죠? 사법관계. 어느 누구도 국가기관이 아니면 다 사법관계인 것이에요.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공법이냐 사법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처벌은 어디서 받죠? 처벌은 국가한테 처벌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법을 위반하면 처벌 받아야죠. 그래서 공법적으로 뭐 한다? 형사처벌 받는다 이렇게 얘기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는요 그것은 무효가 돼. 그것을 효력 규정이라고 그래. 그럼 봐봐. 우리가 강행 규정하고 임의 규정은 어떻게 구별을 한다? 법 규정을 다른 합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다른 내용에 합의를 할 수 없다. 무슨 규정? 강행 규정. 할 수 있다. 무슨 규정? 임의 규정. 그 다음에 효력 규정하고 단속 규정은 어떻게 나누냐? 법을 위반했을 때 형사처벌받는 건 다 똑같아. 한번 볼까요? 여러분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 지금 여기 처벌받는 건 다 똑같아. 그런데 여기는 효력 규정은 사법상으로는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무효가 된다. 그런데 여기요 단속 규정을 위반하죠. 단속 규정 위반해도 똑같아. 형사처벌 받아. 그런데 사법적으로는 뭐가 된다? 유효가 돼. 그러니까요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의 차이는 뭐냐면 공법상의 규정으로는 구별할 수가 없죠. 왜? 둘 다 형사처벌하니까. 그런데 사법적으로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에서 유효로 보느냐 무효로 보느냐. 개인과 개인 간을 유효로 본다. 무슨 규정? 단속 규정. 무효로 본다. 효력 규정. 이걸 딱 암기해야 돼. 일단 구조니까 일단 암기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에 여러분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요 판례가 뭐라 했냐? 이것들은 효력 규정이고 이것들은 단속 규정. 이렇게 얘기해서 판례가 나한테 묻지 말고. 알겠죠? 그래서 법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돼? 그냥 그렇게 암기하면 돼. 알겠죠? 왜 암기해요? 나한테 묻지 말라고. 알겠죠? 이것은 왜냐면 이게 이제 시험이잖아요. 지금부터 이제 구별을 했으면 이런 것들을 효력 규정을 하는구나. 이런 것을 단속 규정을 하는구나. 그러고 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들은 이제 시험에 나온 것들만 쭉 보니까 첫 번째 변호사법 위반. 변호사법에다 써 변호사 아닌 자가 딱 이 말. 변호사 아닌 자가 이 말이 딱 나오죠. 그럼 변호사법 위반이에요. 변호사 아닌 자가 이렇게. 그 다음에 의료법 위반은 의사가 아닌 자하고 병원을 같이 설립하는 거. 의사가 아닌 자하고 병원을 설립하는 거. 그건 안 돼요. 의사는 의사들하고만 병원을 설립해야 돼요.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요즘 변호사들 있죠? 변호사들 강남 정도에서 서초동이나 이런 데서 변호사 개발하려면 그 임대료도 만만찮아요. 그리고 수임료가요. 우리 공중사도 돈 못 버는 사람도 많아요. 공인중개사보다 못 버는 사람 많다고요. 그러니까 변호사 중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로 따가지고 다른 데 보면은 안산이나 이런 데 보면은 변호사인데 부동산 전문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변호사니까 좀 더 법률적으로 잘 아니 나한테 맡기라. 그래서 공장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 영업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냥 로스쿨 나왔는데 할 데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서는요 조그만 사무실 하나 얻어가지고 해놓고 나서 뭘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명함 갖고 돌리고 이렇게 한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의사가 아닌 사람은 의사하고 병원을 설립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변호사 아닌 사람이 소송을 수행을 하고 승소를 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소송가액이 만약에 1억이다. 그럼 나하고 5대5로 나누자 이런 거.
이걸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서초동 같은 데는 건물주가 보통 건물주가 건물을 아주 뭐 잘 지어가지고 인테리어 깔끔하게 해놓고요. 그래가지고 변호사들을 고용을 하죠. 변호사들은. 여러분 사무장이 변호사 고용한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특히 세무사 있죠. 세무사. 세무사들은 거의 대부분 다 사무장이 사장이에요. 여러분 세무사는 그러니까 세무사는 공부하면 안 돼요. 부모가요 사무장으로 있든지 알겠죠? 부모가 세무사든지 그건 몰라도 그냥 내가 맨땅에 세무사를 한다. 그 사람은 고생해요. 세무사 여러분 이미 다 여기 가서 우리 학원도 다른 세무사가 연결돼 있거든요. 이미 연결되어 있는 것을 빼앗아 와야 되잖아요. 빼앗아 올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 하냐 세무사 자격증 따면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저기에 있는 사무장들 있죠. 사무장이 좀 돈 좀 있는 사무장 그 사람 빼오는 거죠. 스카우트 비용 주고 알겠죠? 그러니까 세무사가 가장 힘들어. 세무사기가. 그러니까 변호사들도 보통 그렇게 다 하고 그래서 해가지고 수입료를 해가지고 얼마 몇 대면서 나누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런 병원 같은 경우도 병원 한번 설비를 해보세요.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병원 설립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페이닥터란 말 들어봤죠? 그 페이닥터란 말이 왜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병원을 설립 못하니까 의료기기 회사하고 합작으로 병원을 설립했단 말이에요. 안 된다고 그랬어. 그걸 의료법 위반이다. 이제 이 사건이 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뭘 하냐면 여러분 잘 보란 말이죠. 병원이나 한방 뭐 이런 데 있죠. 한의원 이런 데 보면 전국 체인점이 있어 없어? 일단 남자는 뭐다 맨 아닌지 맨 아닌가? 무슨 뭐 있잖아요. 무슨 비뇨기과 있잖아요. 그게 보면 이런 프랭카드 현수막 같은 거 걸려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 성형외과도 뭐 있는데 수인가 뭔가 알죠? 그런 성형외과들 다 의료법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병원을 지점이죠. 병원을 설립해서 페이닥터를 거기다 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딱 보면 내가 가서 얘기하잖아 항상 이 사람의 의사가 자기 건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어. 말도 없이 엉덩이 내리라고 해서 주사 맞추면 그건 페이닥터예요. 어디가 아파요? 물으면 말도 없이 그냥 누래 엉덩이 내리고 그냥 주사 놔버려. 그거 페이닥터예요. 왜요? 이게 주사 한 방에 대해서 자기 수수료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자기 병원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객 관리 잘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이건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얘도 괜찮으니 얘 데리고 있으면 아마 금방 나을 거예요. 약을 자꾸 먹이면 좋은 건 아니에요. 이렇게. 왜냐면 어차피 이 사람 돈 안 될 건데 이런 좋은 얘기 하나 멘트 해주면 사람들이 고객이 감동하죠. 알겠죠? 애들 엄마들 애 약 먹이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좋아하죠. 그러니까 그 병원을 꼭 가게 되죠. 그건 자기 거예요. 콧물 흘리면 콧물 흘렸네요. 그냥 엉덩이 때린다. 알겠죠? 그건 페이닥터예요. 그럼 그 병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무서운지 알겠죠? 딱 그렇게 변호사법 의료법 위반이다. 진짜 맞다니까. 알겠죠? 자 그다음에요. 자요. 전 주사 맞는 게 제일 무서워요. 자 그다음에 공익법인이죠. 공익법이랑 안 해도요. 우리가 이건 두 번 나. 3번은 공익법인, 한 번은 학교법인. 학교법인 똑같아요. 재밌는 말은 주무관청 허가예요. 허가. 여러분 봐봐. 토지거래 허가, 주무관청의 허가. 허가란 말은 그것은 허가가 없으면 무효가 돼. 허가란 말은 효력 규정이에요. 알겠죠? 기본재산 처분. 그러니까 다른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허가란 말이 나오면 알겠죠? 무슨 규정이다? 효력 규정이다. 그 다음에 현저히 고율의 이자 약정이다. 그러면 현저히 고율의 예를 들어서 이자가 지금 25%가 최대 상한인데 만약에 28%를 만약에 이자를 받았다. 그럼 몇 퍼센트가 초과됐죠? 3%가 초과됐죠? 이 3%는 반환을 청구하는 거예요. 반환을 청구해. 좀 이따 나중에는 여러분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103조를 보면서 내가 뭐를 설명할 것이냐? 불법성 비교론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초과 중개 수수료 약정. 이게 가장 문제죠. 여러분 이 초과 중개 수수료 약정 이거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중개 수수료가 100만 원인데 120만 원 받았다 이 말이죠. 20만 원 돌려줘야 되죠. 그래서 초과된 거 돌려줘야 돼. 이거 초과되는 것만 무효가 돼. 다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초과되는 것만 고율. 초과되는 것만 무효라고. 그 초과되는 것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는 다 반환을 청구를 해요. 그다음에 무등록 중개업자. 그럼 죽이죠 이건. 무등록 중개업자. 그럼 있으면 돼 안 돼? 내가 지금 무슨 고생을 해서 이 짓 하고 있는데요. 알겠죠? 자격증도 안 두고 안 딴 사람이요 중개업을 한다. 중개 수수 약정한다. 그건 무효가 돼요. 그다음에 투자 수익 보장 약정. 이거는 옛날 구증권거래법에서 투자 수익 일정한 것을 투자하면은 일정률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봐봐. 우리가요 증권회사는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를 자기가 이용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반 개미 투자자들 다 손해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정한 투자 수익을 보장한다고 약정을 해봐. 당신이 1억을 투자하면 내가 10%를 보장해 주겠다는 거야. 그러면은요 이 증권사 직원은요
자기가 알고 있는 내부 정보를 악용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증권 거래 질서가 엉망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은 안 되는 것이에요. 자, 퇴직금이죠. 잘 봐. 퇴직금은 언제 퇴직금이죠? 퇴직해야 퇴직금이죠. 그런데 미리 포기한다는 거예요. 미리.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 퇴직금 포기 안 하면 너 지금 오늘 자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 그래서 나한테 일할 수 있는 길을 달라. 이거잖아요. 그러면 근로자한테 이기요, 손해예요? 손해죠. 그래서 퇴직금 청구를 미리 포기해. 미리가 안 돼. 미리 포기하는 거. 나중에 퇴직하고 나서 퇴직금 포기하는 거. 그건 가능해요. 알겠죠? 근데 미리서 포기하는 건 안 돼요. 그 다음에 명의신탁, 토지거래 허가. 아까 내가 말했죠? 허가란 말에 하면 무조건 무슨 규정이다? 효력 규정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요, 명의신탁. 우리 명의신탁은 실명법에 딱 나왔어요. 지금 우리 부동산 실명법,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보면은 누구든지 타인 명의로 등기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제1항을 보면은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죠. 그러니까 무슨 규정이다? 효력 규정이다 이 말이죠.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하고 계시라 이런 뜻이죠. 자, 그럼 봐봐. 근데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들은 효력적인데 판례가 강행 규정이라고 하면 그냥 효력 규정을 판례가 효력 규정을 얘기해. 판례는 강행 규정 그러면 강행 규정은 효력과 단속으로 나눠지잖아요. 근데 판례 보면 뭐라고 나오냐? 강행 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다. 이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때 강행 법규는 뭘 얘기한다? 효력 규정을 얘기해. 판례가. 그럼 단속 규정. 단속 규정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여기 봐봐. 공법성으로 처벌해. 법을 위반했으니까 처벌 받아야죠. 법을 위반했으니까 처벌 받아야 돼. 그럼 둘이 똑같죠. 그러니까 강행 법규하고 효력 규정은 아니 효력 규정하고 단속 규정은 공법상으로는 구별을 못 해요. 왜? 둘 다 위반하면 법을 처벌을 받으니까. 그런데 사법적으로 어때? 사법적으로 여기는 무효죠. 여기는 뭐가 된다? 유효해. 이걸 가지고 구별을 해. 자, 다시. 자, 이제 그럼 봐봐. 다시 봐봐. 무조건 따르지 마시고 여기 보시면 먼저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은 다른 합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합의를 할 수 없다 무슨 규정? 강행 규정. 할 수 있다 무슨 규정? 임의 규정. 자, 두 번째 강행 규정은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을 나눠. 둘 다 차이가 없는 것은 둘 다 형사처벌 받아. 차이가 없죠. 그냥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알죠? 그런데 구별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사법적으로 유효냐 무효냐는 거죠. 그러니까 법을 위반했어도 사법적으로 무효인 것 무슨 규정? 효력 규정. 사법적으로 유효인 건 무슨 규정? 단속 규정이에요. 한번 볼까요? 이런 혹시 이제 그 우리가요 여름에 되면 바캉스 많이 가죠. 가다 보면 민박집 많이 있죠. 그 사람들 지금 영업하는 거잖아요. 영업하면 어떻게 해야 돼? 사업자 등록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되죠. 근데 보통 안 내고 간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안 내고 민박집 운영하는 게 내가 딱 자고 일어났더니 여기 아무리 봐도 사업자 등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벌떡 일어나 가지고요. 챙긴 거 다 챙겨가지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돈 내야 돼 안 내야 돼? 돈 내야 되죠. 그럼 내가 얘기하죠. 사업자 등록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없다고 얘기하죠. 그럼 나 신고할 거예요. 신고해. 신고하면 그 주인은 형사처벌 받아. 그러니까 벌금형을 받든 과태료 처받든 형사처벌 받아. 그러든지 말든지 너하고 나하고 계약은 뭐다? 유효니까 돈 내고 가라 이 말이죠. 여러분 내 말 지금 이해됐나요? 예를 들어서 김밥집을 하는데 사업자 등록을 안 했어. 그러면 사업자 등록하지 않고 김밥 팔았으니까 잘못됐죠. 그 사람은 형사처벌 받아. 내가 신고하면. 그러든지 말든지 옆구리 김밥 터진 거 먹었죠? 먹은 김밥 값은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돼. 사법적으로는 유효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알겠죠? 그걸 무슨 규정이라고 한다? 단속 규정이다. 그래서 여러분요 음식점 갔더니 만약에 사업자 등록이 없다고 해가지고 실컷 먹고 알겠죠? 배에 두드리면서 이빨 쑤시고 나오면 안 돼. 돈 내고 나와야 돼. 만약에 그렇게 나오면 무전취식돼서 사기죄로 걸릴 수 있어. 알겠죠? 밥 잘 먹고 그렇지 않아도 배불렀는데 콩밥까지 먹으면 배 터져. 무슨 말인지 알겠죠? 조심해야 돼. 그래서 그것을 뭐라 한다? 사법적으로 유효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아시겠죠? 그 사법적으로 유효인 게 뭐가 있느냐? 가장 대표적인 게 중간 생략 등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우리 나중에 설명 다 하는데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고요. 갑이 을에 있고 을이 또 병한테 팔죠. 그러면 등기가 갑에서 을로 갔다가 을에서 병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을이 등기를 안 해. 왜 안 하냐? 등기하면은 등기 비용 들죠. 취득했으니까 취득세 들죠. 양도세 나오죠. 그럼 뭐 이것저것 다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잖아요. 자기는 등기 안 하고 갑한테 부탁해서 병한테 직접 등기해 주세요. 이렇게. 이것을 뭐라 한다? 미등기 전매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 보면 이 사람은 중간에 있는 사람이 등기가 생략됐죠? 중간 생략 등기라고 그래. 이 사람은 등기하지 않고 팔아먹은 거죠?
등기 없이 팔아먹은 거잖아요. 그것을 뭐란다? 이거 이퀄 미등기 전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어젠가 그젠가 뉴스 났었죠. 요즘은 옛날에는 다운계약서를 많이 쓰니까 다운계약서 쓰지 말라고 뭐라 하니까 업계약서를 또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럼 양도세를 안 내는 사람들 있죠. 갑이 만약에 이 집을 5년 동안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은 양도세 안 내니까 이게 뭐 2억이든 100억이든 관계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자기 양도세 안 내니까. 사는 사람이 나중에 팔 때 자기는 양도세가 나올 수 있으니까 현지 시가가 5억인데 7억으로 써달라 이 말이죠. 옛날에 그걸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걸 이제 해가지고 조사에 잡는 거예요. 왜? 그러면 7억이라는 돈이 입금이 돼야 되는데 입금이 안 됐잖아요. 세무서에서 조사하니까. 실제로는 5억밖에 안 됐잖아요. 실거래가는 5억인데 6억 5천으로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1억 5천을 업계약서 써놓으면 내가 나중에 팔 때는 1억 5천만큼은 양도세를 내야 안 내요? 안 내니까 나는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이익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업계약서를 쓰는데 서울에서만 전번에 그 뉴스에 나왔잖아요. 80건인가 뭐 적발됐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옛날에 우리가 다운계약서 쓰지 마라 이걸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업계약서 다 잡는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요. 업계약서 쓰더라도 적당히 어떻게 해먹어야지. 거기는 너무 차이가 나니까. 왜? 실거래가하고 너무 그냥 우리가 국토교통은 실거래가 신고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5억인데 이 사람은 6억 5천이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뭐가 잘못이 있으니까 금방 눈에 금방 띄잖아요. 뭐 6억 5천이면 6억 8천 9백이라든가 이렇게 썼으면 멍청해서 썼나 보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건 만약에 그건 너무 크게 차이가 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최근에 이제 업계약서를 많이 좀 때려잡고 있다. 그렇죠? 뭐 걸리면 찌약이죠. 아시겠죠? 자, 미등기 전매 이렇게. 그다음에 이름매매 약정은 뭐 놔두시고 이건 증권거래법상 옛날에요 법무사 시험 때 한 번 나왔어요. 자, 무허가 음식점, 무허가 숙박업. 알겠죠? 이거죠. 그다음에 국민주택 전매행위 제한. 이거 우리 시험에 딱 한 번 나왔어요. 우리 시험에요. 최근에요. 그다음에 우리 작년에 나왔죠. 작년에 직접거래 금지 32회 때 나온 거. 직접거래 금지 규정. 그럼 직접거래가 뭐예요? 의뢰인 A가 나한테 자기 집을 팔아달라고 했는데 이게요 금매물로 한 2천 싸게 나온 거예요. 그럼 중개수수로 2천 받기도 어려운데 금매물로 2천 딱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잡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잡아가지고 내가 가지고 중간에 있다가 미등기 전매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쪽한테 뭐죠? 매도인한테 모든 서류를 다 받아가지고 매수인 난 쓰지 마라 하고, 알겠죠? 그걸 가지고 있다가 바로 파는 거죠. 아시겠죠? 그 2천 정도 먹는단 말이죠. 그러면 돼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을 직접 거래 금지 규정이라고 그래요. 무슨 약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근데 원래는 안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사실은 중개업자들은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중개업자들을 현장에서 그걸 뭐라고 그래? 찍었다고 하죠. 찍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현장 용어라고 그래. 알겠죠? 그래서 그걸 찍어가지고 이제 팔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얼마 전에 이제 저기 다른 우리 그 개업했던 분이 이제 뭐 얘기해가지고 이 집이 28억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좀 팔아달라. 근데 1층에 방이 2칸이 남았다는 거예요. 1층에 2개가 남았는데 이 1층에 2개를 좀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를 뭐 2억 얼마인가 2개를 넣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들어올 가능성이 있대요. 방이 하나가 비는 거예요. 왜냐면 이걸 방을 채워가지고 이것을 28억에 딱 하면은 전체 하면은 막 한 9억인가 얼마 되나 봐요. 그러면 나머지 돈만 가지고 오면은 28억짜리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데 처음부터 28억 들고 살아가면 많지 않죠 사람이. 그러니까 이걸 가득 채워가지고 팔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이 사람한테 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 이제 이분이 전화 가지고 뭐냐면 이런 물건이 있는데 이걸 언제 채우냐고 그러더라고요. 이때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자본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중개업자가 돈을 벌려면 빨리 현금을 모아가지고 현금을 언제나 유통시킬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여기 한 명 들어오죠. 한 명은 넣을 수 있잖아요. 하나 비잖아요. 관계없죠. 내가 다른 사람을 전세로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요 뭐 2억 5천짜리 하나 집어넣는 거죠. 내가 내 돈으로 일단 집어넣고 건물을 매매하는 거죠. 중개를 하는 거죠. 중개 수수료 받고 나중에 어떻게 하면 돼요?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걸 뺄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나중에 시간이 지났는데 중개업자들한테 2천 손해를 보고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는 2억 3천에 집어넣는데 들어온 사람들 다 2억 1천에만 들어와. 그럼 내가 2천 손해 봐야 되잖아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뭐를 해야 돼요? 매매를 할 때 이때부터 이제 들어가는 게 바로 컨설팅이에요. 그걸 컨설팅 비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컨설팅 계약서를 쓰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 그럼 당신이 그러면 나한테 내가 혹시나 얼마나 손해 볼 수도 있지 않냐. 그러면 나한테 내가 매매대금에서 중개수수료 나는 법정 중개수수료만 받을 수는 없다. 법정 중개수수료 받고 누가 이 짓을 해요.
그랬더니 이때 뭘 해달라? 인정 작업을 조금 해달라. 그래서 나한테 당신이 28억인데 내가 입금가는 27억 5천에 하겠다. 나머지는 당신이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죠. 나머지는 뭐로 간다? 컨설팅 비용으로 가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일단 집어넣어놓고 내가 손해볼 수도 있고 이익 볼 수도 있죠. 알겠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잡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빨리 열심히 일을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적인 자본, 굴릴 수 있는 자본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적어도 뭐냐면 예를 들어서 계약금 정도는 칠 수 있는 돈, 만약에 30억짜리 아파트를 질비하다 그러면 적어도 3억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죠. 만약에 5억짜리 건물이 있다, 적어도 5천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되죠. 왜? 계약금은 가지고 나서 중도금 날짜 한 2달 정도는 늦추면 되잖아요. 잔금 날짜는 짧게 하고. 그럼 그 사이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사람을 차지하죠. 웬만큼 하면 뭐 사람 다 찾죠.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내가 찍었다가 팔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자본을 굴릴 수 있는 좀 능력이 돼 있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뭐 여러분이 부동산 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그 정도의 능력은 다 생겨요. 알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저렇게 했을 때 꼭 저것을요, 다른 진짜 전세권자를 집어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저건 못 팔죠. 알겠죠? 저걸 해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하고요, 자본이 좀 있는 사람하고 둘이 같이 들어와가지고, 중개업자 옆에 보면 중개업자 또 돈 있는 중개업자들 있거든요. 그 사람들 같이 발 걸쳐가지고 같이요, 이것을 가지고 이제 뭐죠, 전세를 집어넣어가지고 중개수 나누면 되고 인정자금 나누면 되잖아요. 못하는 것보다 같이 해가지고 나누는 게 훨씬 더 낫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중개업자는 항상 자기 혼자 무엇을 지든지 다 해보려고 한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은 빨리 다른 사람이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근데 끝까지 자기 혼자 해보려고 하죠. 그러다가 이제 못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적어도 남항주에서 내가 부동산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남항주에서 저기 뭐 다산이 10억짜리다. 그러면 적어도 1억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돼. 계약금으로. 알겠죠? 그래야지 뭔가를 돌릴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지금 이해됐죠? 그럼 만약에 누가 계약을 했는데 계약이 깨졌어. 계약이 깨졌는데 이제 이거 날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계약금 아깝잖아요. 그럼 저쪽은 계약금 포기한다잖아요. 그럼 뭘 포기를 해? 계약 인수를 하면 되죠. 다른 사람 데려와가지고 그 계약금을 가지고 주인하고 해가지고 계약을 포기할 사람한테 계약 인수를 맡겨가지고 저 사람한테 5천만 원 손해보라 하고, 왜냐면 1억 손해봐야 되는데 5천 손해보면 좋잖아요. 그럼 이 사람 5천 이익이니까 이익 들어오면 매매대금 좀 더 높이면 되잖아요. 원래 3억 8천이었는데 3억 9천을 해가지고 1천만 원 인정기하고서 자기가 먹으면 돼요. 내 말 무슨 말인지 몰라? 이게 10억짜리란 말이죠. 10억인데 을이 지금 계약금 1억 원에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계약을 좀 깨야 돼. 어쩔 수 없이. 그럼 이 사람이 1억 다 손해보잖아요. 그러면 중개업자한테 얘기할 거 아니야. 어떻게 좋은 방법 없냐. 좋은 방법, 여기 병을 빨리 끌고 오는 거죠. 병 끌고 와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 사람 손해보니 이 사람 주인한테 얘기해가지고 내가 아는 사람이 이거 집 산다가 이 사람 계약자를 바꾸자. 명의를 바꾸자 말이죠. 그걸 계약 인수라고 그래. 그럼 주인들이 그럼 그렇게 하자가지. 안 된다고 한 사람 없어. 집은 누구한테 파는 관계 없잖아요. 이 사람 모르니까. 그러면요, 이걸 갖다 이제 계약 인수를 해서 이 사람 넘겨받고, 그럼 이 사람은 1억을 손해봐야 되는데, 그럼 당신 5천 손해보고 5천 이익을 주는 거죠. 그럼 이 사람한테 내가 중개업자인데 내가 그냥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알겠죠? 이 사람한테 내가 그렇게 해서 이 사람한테 또 몇 푼 받고 이 사람한테 또 몇 푼 받아야죠. 왜? 이 사람 5천이나 손해봤어. 이익 봤으니까. 그럼 나한테 한 2천 줘야죠. 알겠죠? 그러고 나서 계약을 하고 나서 이 사람한테 수수료 받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계약 인수제이던데, 이런 걸 모르니까 계약 깨지면 그냥 중개업자 가만히 있어. 그럼 아까 꼭 전화해. 나 그 돈 받을 수 있어요. 중개수수로 계약 깨졌는데 중개수수 달라고 해야 돼요. 1억이나 손해봤는데 미안하잖아요. 미안하기는 뭘 미안해. 계약했잖아요. 돈 받아야죠. 알겠죠? 근데 그걸 잘 못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계약 인수라고 하는 제도예요. 알겠죠? 그래서 사람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조금 어느 정도 공부해가지고 조금 많이 알고 있으면 그런 계약 인수 제도를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집어붙이면서 이쪽 저쪽에서 돈을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당신 1억 손해본 게 낫겠어요? 나한테 1,000만 원 주고 4천만 원 뭐죠? 6천 손해보고 4천 가져간 게 낫겠어요? 4천이라도 가져간 게 훨씬 낫죠. 알겠죠? 이쪽은요, 자기는 그냥 집 사는 게 아니고 4천 이익 본 게 낫잖아요. 나한테 1,000 주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 4천짜리가 그러면 4천 금매물로 싸게 샀다는 거랑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내가 한 2천이나 1,000이나 뭐 달라가고, 그 집주인한테는 정식적으로 법정 중개 수수료 받고, 이것은 그냥 이것은 단순한 중개가 아니고 이것은 컨설팅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때 뭐가 있어야 되냐? 컨설팅도 등록을 하죠. 대부분 다. 원래 부동산 중개업 속에는 컨설팅이 들어있는데요, 중개업자가 받는 모든 금품은 다 뭐로 본다고 돼 있죠? 중개업법에 수수료로 본다고 돼 있어. 그러니까 따로 컨설팅에 대해서 따로 뭔가가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걸 하면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됐죠 지금? 자, 그다음에요.
이제 여기서 보면 자, 탈법행위라 돼 있죠. 이런 탈법행위는 공법성에 보니까 뭐 탈법행위 배운 영화 나오더라고요. 인제 배워. 알겠죠? 탈법이라는 게 뭐냐 봐봐. 탈법은 강행 규정은 직접적으로 위반하죠. 강행 규정을 직접적 위반하면요, 그것은 무효가 돼요. 우리가 아무 말 없이 강행 규정, 효력 규정을 얘기한다고 그랬지 아까. 그런데 이 탈법 행위는 강행 규정을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것이 아니고 간접적으로 위반을 하는 거예요. 그럼 봐봐, 무슨 말이냐? 봐, 국유재산이죠.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공무원이죠. 국유재산 관리 공무원이 있잖아요. 갑이라는 사람은, 국가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은 자기 이름으로 국가재산을 취득하면 안 돼요. 만약에 자기 이름으로 국유재산을 취득하죠, 그건 바로 효력규정 위반돼서 바로 무효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잔머리 굴려가지고 자기 와이프 이름으로 산다 이 말 아니에요. 결국 누가 산 거나 마찬가지죠. 자기가 산 거나 마찬가지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강행규정을 간접적으로 우회해서 위반했다 이 말이죠. 간접적으로 위반했다. 그것을 탈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행위다? 무슨 행위? 탈법행위다 이렇게. 그래서 탈법행위는 뭐라 나왔죠? 강행법규를 어떻게 한다? 간접적으로 위반한다 이렇게. 자, 이제요, 여기 보면 확정 가능 적법성에서요, 적법성은 뭐죠? 강행 규정하고 임의 규정. 강행 규정 아까 다 했었죠? 강행 규정은 효력 규정하고 단속 규정 했고요. 그 다음에 임의 규정은 뭐나 다른 합의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봐봐, 이게 대표적인 임의 규정이에요. 사단법인의 사원, 우리가 사단법인하고 재단법인이 있다고 그랬죠? 사람의 단체가 사단법인이죠. 우리 법조문에 56조에 사단법인의 사원의 이제는 양도나 상속할 수 없다고 돼 있었어요. 양도 상속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규약에 의해서 상속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임의 규정이라고 그래요. 이 규정을 임의 규정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이건 대법원 판례가 나온 임의 규정이에요. 자, 그다음에요, 강행 규정 속에서 탈법 행위가 있죠. 탈법 행위는 강행 법규를 간접적 위반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무효고요. 두 가지가 있는데, 국유재산 관리 직원이 타인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방금 얘기했죠. 그다음에 공무원의 연금 수급권, 이런 공무원의 연금 수급권을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왜요? 이 사람은 국가를 위해서 평생을 희생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연금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나머지 삶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사업을 하고 싶은데 목돈이 없어. 그런데 목돈이 없으니까 이것을 다른 데다가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려가지고 한번 망해봐. 그러면 이 사람은요, 이제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노숙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못하게 지금 제도적으로 막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가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서만 돈을 빌려. 그러니까 많이 빌리겠어, 적게 빌리겠어? 적게. 그러니까 사업을 못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이 연금 수급권자가 갑인데요, 갑이 이것을 자기 친구 을한테 자기의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해. 대신 수급하라고. 그러니까 통장을 준다 이 말이죠. 그러고 나서 여기서 3억을 빌려. 그리고 연금을요 3억 플러스 이자까지 다 찰 때까지 대리권을 철회하지 않기로 약속을 한단 말이죠. 결국은 대리권을 수여했지만 결국은 담보로 잡고 돈 3억 빌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알겠죠? 이것을 강행법규를 간접적으로 위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무슨 행위다? 탈법행위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뭐가 나왔냐? 여기 위에 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딱 14회 때 한 번 나왔어. 알겠죠? 한 번 나오고 지금 나온 적은 없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봐봐요.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 보시면 뭐냐면 목적은 확정되고 이행기까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사회 통념에 따라서 가능과 불능이고, 불능은 성립 당시의 기준으로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원시적 불능은 이미 멸실, 그 다음에 이미 수용됐다, 신뢰익 배상이고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후발적 불능은 매매계약 체결 후죠, 이행이익 배상이고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그래서 원시적 객관적 전보 불능이면 무효인데, 전보 불능일 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질 수 있고, 미달됐다, 미달 일부 불능이죠. 그것이 수량을 지정한 매매, 아파트 분양을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했죠. 평당 100만 원에 100평이다. 이때는 담보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죠. 이때 담보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유효이죠.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 없다? 없고, 그래서 담보 책임은 유효인데 대금감의 계약해제 손해배상이죠. 이 담보 책임은 부족일 때죠. 일부가 부족. 그런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전부가 불능일 때죠. 따라서 일부 불능일 때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후발적은 원칙적으로 유효이죠. 계약 체계로 채무자, 매도인이 잘못한다, 채무불이행, 계약 해제, 손해배상, 그다음에 원상회복 의무, 그다음에 채권자가 잘못한다, 위험부담, 쌍방이 잘못이 없다, 그 말은 채무자가 잘못이 없다, 위험부담 또는 대상청권이죠. 그래서 후발적 불능과 관계가 없는 것, 채무불이행, 계약 해제, 손해배상, 원상회복, 위험부담, 대상청권이죠.
관계가 없는 것은 뭐다? 그것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되는 것이다. 그다음에 적법성에서는 강행 규정, 임의 규정이죠. 강행 규정은 다른 합의를 할 수 없고 임의 규정은 다른 합의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강행 규정은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 효력 규정을 위반한다. 그럼 형사처벌이고 단속 규정을 위반해도 형사처벌이고 효력 규정을 위반하면 사법적으로는 무효가 되고 단속 규정을 위반하면 사법적으로 뭐가 된다? 유효가 된다. 단속 규정의 가장 대표적인 게 중간생략 등기. 딱 하나 암기해야 돼. 우리가 이번에 직접 거래 금지 규정이 나왔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무허가 음식점, 무허가 숙박업. 그런데 단속 규정 그럼 무조건 미등기 전매인 중간생략 등기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그다음에 우리가 효력 규정은 뭐가 있다? 변호사법 위반이죠.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법 위반, 의료법 위반. 그다음에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행위. 현저히 고율의 이자 약정. 그다음에 또 뭐가 있다? 초과 중개 수수료 약정. 율락녀가 율락행위라고 해서 선보금을 받는 경우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런 것들이 다 뭐다? 효력 규정이다. 명의센터, 토지거래 허가 같은 것도 다 마찬가지로 효력 규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알겠죠. 물론 탈법행위가 있는데 탈법행위는 강행법규를 직접적이다, 간접적이다, 간접적으로 위반한 경우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잠깐 쉬었다 여러분 어디로 볼 것이냐면 한 장 더 넘겨봐요. 한 장 더 넘기면 사회적 타당성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래서 이 사회적 타당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